차에서 내린 연길은 형님이 거처하시는 사랑으로 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이 방에 거처하였으나 그분의 정신이 흐려지는 정도가 잦아져서 뒷째 방으로 모셨다. 형님, 연길입니다. 아니 이게 누구래? 연길이라. 이 밤중에 어서 들어오게나? 필히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달려하십니다. 방에는 불이 켜지고 이부자리가 채워졌다. 형제는 마주 앉았다. 영주는 안채로 들어가 어머니를 찾았다. 어머니는 곁에서 주무시고 있었다. 어머니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걱정이 돼서 아버지하고 같이 왔습니다. 그래, 조금 큰일이. 별일은 아니다만서도 무슨 일이 생기기는 생긴 모양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울 수 없이 짙은 수심이 어려 있었다. 어머니가 기거하는 방에는 강원도 도계에 사시는 작은 어머니도 계셨다. 호롱불 밑에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말 아니게 수척해 있었다. 불빛이 어둑해서 잘 보이지 않았으나 검은 무명이 이불 밑에는 동생들과 사촌 동생들이 엉겨서 잠들어 있었다. 어머니 바로 옆에 국민학교 1학년짜리인 영구가 귀엽게 잠들어 있었다. 영철의 모습은 금방 눈에 띄지를 않았다. 사랑채와 안채 사이에 있는 안마당에서 마침 남자 어른들의 목소리가 났다. 할머니의 거친 목소리가 가라앉은 밤 공기를 흔들었다. 어른들은 어디론가 가는 모양이었다. 영주는 문을 열고 그분들이 사라지는 쪽으로 목을 뺐다. 큰아버지, 아버지, 끝으로 두 삼촌이 무슨 소리를 주고받으며 어둑한 뒤란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끝에 두 삼촌은 며칠 전 피투성이가 된 할아버지의 몸을 맞고선 영준을 뜯어내 저쪽 멀리로 데리고 간 바로 그분들이었다. 어머니요, 저도 따라가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다. 어머니의 그림자 속에 묻혀있던 작은 어머니가 갑자기 훅 하시면서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두 눈을 순간적으로 메우는 액체의 흐름을 영주는 흐린 호롱불빛으로도 분명히 볼 수 있었다. 영주는 설핏 남자 어른들이 물려가는 저기에 여인네들이 흘리는 눈물의 이유가 있을 것 같이 느껴졌다. 그는 어머니의 대답을 더 기다리지 않고 방을 뛰쳐나갔다. 얼어붙은 밤 공기가 칼끝처럼 시리게 전신에 달라붙었다. 영주는 신발을 찾아 신고 어른들을 따라붙었다. 전번에 봐두었던 뒤란이지만 어둠 속에서 바라보니 한결 넓었다. 뒤란 저쪽 구석으로 뒷채가 어둑하게 서 있었고 거기에는 여러 개의 방과 마루가 있었다. 뒷채의 한가운데에는 드넓은 방이 있었는데 전번에 안 어른들에게서 들은 얘기지만 그것은 전 대소사가 모여 윷놀이를 하는 놀이방이라고 했다. 그 방에만 호롱불이 켜져 있었고 어른들은 죄다 그리로 들어갔다. 어른들의 그림자에 묻어서 무심코 그 방으로 몸을 집어넣던 영주는 으악 하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그는 정신이 좀 멍해지는 듯 했으나 가까스로 버텨내었다. 방바닥에는 손발이 동여매어진 세 사람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흐릿한 호롱불 밑이었으나 쉽게 구별할 수 있었다. 오른쪽에 길게 누운 분이 할아버지였고 가운데가 어린이들이 흔히들 도계 삼촌이라고 부르는 큰 삼촌이었다. 왼쪽에 조그맣게 누운 게 놀랍게도 영철이었다. 영철은 앙증스럽다 못해 찌근하기 짝이 없었다. 그 답답한 불빛 아래에서도 누워있는 두 어른은 심히 구타당한 흔적을 지우지 않고 있었다. 그들의 귀 뒤 목덜미에는 말라붙은 핏자국이 선명했다. 그들은 숙연한 모습으로 이들 세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심하게 두들겨 맞은 후 손발까지 묶였으니 그들은 미동도 할 수 없음에 틀림없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 오갈 데 없는 한 마리 좌판이의
떨 뽑힌 암탉이었다. 영주는 오열을 터뜨렸다. 그리곤 영철에게로 달려들었다. 녀석은 형이 온 것도 모르고 곤히 잠들어 있었다. 앙증스러우리만큼 귀엽게 생긴 이 아이를 누가 괴롭혔던가. 그는 다짜고짜로 영철의 손발을 동여맨 시커먼 무명 천의 띠를 풀었다. 아무도 그를 말리지 않았다. 개수씨가 당하기 힘들 것 같아 잠시 잠을 재웠지. 투정인지 무슨 그런 건지 확실치가 않았네만. 큰아버지가 아버지 들으라는 투로 중얼거렸다. 도계삼촌은 그 언저리에 핏자국이 낭자했다. 코피가 터진 모양이었다. 그는 그 부분을 가끔 손으로 문지르면서 푹푹거렸다. 숨쉬기가 조금 거북스러운 듯 했다. 할아버지는 죽은 듯이 고요하게 누워 있었다. 자신의 회감날 후손들에게, 그것도 장자의 손에 그렇게 심하게 얻어맞다니 불쌍하기 짝이 없었다. 귀신이 떨어지니 가만들 있구만. 엔간에서는 귀신이 떨어지지를 않지럴. 그게 뭐 쉽게 떨어지는 귀신인가요? 날이 날인 만큼 그놈의 귀신들이 따라 붙을 줄을 알았다만 참 꼭 잔칫날 그랬으니 그런들 어쩌겠나. 쫓아버리지 않음 꼼짝달싹 못하고 당하고 마는데. 영철이가 그럴 리가. 걔는 확실치는 않았네. 제이미한테 투정하는 것 같기도 했고 귀신이 집적거리는 해서 먼저 쫓아버렸네. 연발이는 조금 심해진 것 같더라고. 워낙 큰 잔치라서 먹을 게 많으니 구신도 큰 놈이. 연발이는 아버지 바로 밑에 동생, 즉 도계삼촌을 말한다. 영준이는 영철이를 들쳐업었다. 녀석은 두들겨 맞아선지 귀신이 도망쳐서 그런지 몸이 엿가락처럼 늘어졌다. 어느 틈엔가 도계삼촌의 큰아들 창우가 달려와 아버지를 내려다보면서 훌쩍였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수족을 묶은 천의 띠를 끄르지를 못했다. 큰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작년 구정 때 도계삼촌은 큰 집의 광에다가 불을 질러 하마터면 1년 농사를 제로 만들 뻔한 적이 있었다. 영주는 동생을 들쳐업고 마당으로 나섰다. 그는 비틀거리며 방문을 나서다가 방구석 어둑한 모서리에 세워진 기다란 참나무 작대기를 보았다. 연길도 정신을 잃고 있는 아버지에게 큰절을 드리고 물러나왔다. 허점숙 여인이 뒷마당 입구까지 나와 있었다. 그녀는 영준에게서 영철이를 받아 안았다. 그리고 잽싸게 자기네 방으로 줄다름질 쳤다. 형님, 아무래도 오늘 밤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시기가 시긴 만큼. 알고 있네. 나도 이쪽에서 일을 다 만들어 놓고 있지. 자네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네. 우리 김씨 가문에 면장 날 날이 며칠 안 남았어. 구신신 집안에서 면장 나면 다들 놀랄 끼라. 동별 유권자들의 명부를 면소 김석이한테 받아서 여자들은 빼버리고 남네들하고는 자연스럽게 한 차례 이상 술을 한 잔씩 하셔야 합니다요. 암 여부가 있니? 경주사에 꼭 가셔야 하고. 암. 김석이는 읍내 면소에 근무하는 먼 친척벌 되는 사람이다. 그의 아비 되는 사람이 옛날에 김씨 집안의 마름 노릇을 한 적이 있었다. 소문나지 않게 하이소. 그라마 이 김현중이 면장실 주인 될 날이 며칠 안 남았어. 저기 도당위원장하고 군당위원장을 좀 만나는가? 그 점은 염려 마십시오. 내한테 맡기십시오. 그럼 그 사람들도 자네 삐꾸고는 뛰지 못할 테니까. 영준의 일가는 방에 더 발을 디밀지도 않고 그대로 밤을 밝혀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왔다. 집 부위 뒷칸에 삼형제는 앉아 있었다. 다만 둘째인 영철이는 형인 영준이와 아우인 영구의 무릎을 베고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 드디어 길고 긴 겨울방학이 끝나고 개학이 되었다. 개학의 종소리가 울린 것이다. 개학이 되자마자 학기말고사 기간이 예고되었다. 그런가 하면 길거리에는 제4대 대통령 선거가 공고되었다. 2월 3일이었다. 시민들은 별다른 관심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면서 곁눈질로 벽보판에 나붙은 포스터의 인물 사진들을 훔쳐보는 정도였다.
그러나 선거 공고 후 하루하루가 흐르자 초반과는 달리 선거운동은 거센 열기를 띠어갔다. 선전용 차량은 호소하거나 울부짖다 못해 피를 토하는 음성으로 깨끗한 한 표를 부탁하기도 했다. 여기저기에 술자리가 자주 생기고 심심찮게 잔돈푼도 생기기 시작했다. 학기말고사에 전력 투구한 영주는 기대 이상의 좋은 성적을 올렸다. 그는 학습을 하는데 언제나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과목의 편중도 없었다. 각 과목에 다 재미가 있었다. 영준이가 속한 학급의 담임과 학생들은 다른 반 담임과 학생들에게 영준이 때문에 괜스레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을 느꼈다. 시험이 끝나고 며칠 지나지 않아 같은 반에 있는 오철구가 집으로 영준을 찾아왔다. 철구는 행동파였고 운동에도 만능 선수였다. 철구는 반장 선거에서 1학기 때와 2학기 때 두 번 다 영준이와 대결했으나 엄청난 표 차이로 낙선하고 말았다. 그는 아이들 사이에서는 철구의 아버지는 모 혁신 정당의 간부였었는데 무슨 간첩단 사건과 연루되어 사형을 당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이 소문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철구가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하고만 사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는 공공연히 정치가가 되겠다고 클래스메이트들에게 말하곤 했다. 그는 학업 성적이 출중하지는 않았으나 17세의 나이답지 않게 침착하고 용의주도 했다. 그리고는 언제나 자신의 주변에 자신을 따르는 아이들을 서너 명 달고 다녔다. 그는 중키에 거무스레한 피부를 가졌고 구슬같이 반짝이는 두 눈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영준이가 등굣길에 얼어붙은 길바닥에 쓰려져 있는 한 노파를 발견하고서는 그녀를 들쳐업고서 4km 이상을 걸어 파출소에다 넘긴 적이 있었다. 이 사실이 후에 학교에 알려져 그는 선행 표창장을 받게 되었다. 그 후 며칠이 지나 복도 창가에서 오철구를 만나게 되었다. 야, 영준아, 너 그 할머니 후일담 들어봤냐? 아니, 그 후일담이야 파출소에서 할머니네 집으로 연락을 취했겠지 뭐. 그것 봐. 그것이 너의 한계야. 그러니까 넌 우등생, 모범생이지. 와, 무슨 일이 생겼냐? 그래, 무슨 일이 생겼지. 내가 하도 좋은 일 했다고 학교가 짜해서 우리가 그 노파를 만나봤지. 그 노판 외동딸을 데리고 살았는데 딸이 시집가고 나서는 외톨이가 안 됐나. 사이란 녀석은 장모 할망구를 조금도 돌보지 않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돈 많고 잘생겼지만 욕심꾸러기인 사이란 놈을 골탕을 먹였지. 어째? 밤에 그 집 골목 어귀에 기다리고 있다가 얼굴에다가 수돗물을 뒤집어 씌우고 툭 꼈지. 참 너거도. 넌 상타는 선행을 했고 우린 숨겨진 진짜 선행을 했지. 사춘기의 여드름이 심심찮게 돋아난 두 청년은 하악거리며 웃었다. 철구는 영준이 집에 자주 오는 편은 아니었다. 서로가 좋아하고 은근히 존경하는 사이이지만 같은 놀이 친구는 아니었다. 야, 영준아, 3학년 최장지 병이 그러는데 내일 모레 밤 9시에 상고 강당에서 시내 고등학교 학생 대표들이 모임이 있다 하더라. 그래? 그런데 우리가 뭐 우리 학교 대표인가? 3학년, 2학년 형들이 있잖아. 장지비 형이 아무 말 안 하던데. 아니야, 3학년이 어딨어. 2, 3일만 있으면 졸업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2학년이야. 지금 2학년이 3학년이 되겠지만 3학년이 되면 무슨 다른 생각이 있겠어? 시험 공부해야지. 좋은 대학 들어갈라마. 그래서 우리밖에 일할 학생들이 없다 이거야? 오철구는 3학년 최장집과 친하게 지냈다. 친하게 지낸다기보다도 철구가 그를 따르는 편이었다. 철구의 얘기로는 1학년들이 아직 2학년으로 진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2학년 몫인 학생회 부회장을 뽑지 않아서 누굴 공식적인 학교 대표로 내세워야 할지 그의 의견을 묻는다는 것이었다. 결국 영준이 너보고 나가라는 기다. 그런데 장지비 형은 너의 아버님. 그거 괜찮다 카이. 아버님도 이해하시고 계셔. 그리고 벌써 몇 번 나가 대학생들을 만나고 했지. 아니야. 이번에는 대학생들은 나타나지 않는데 시내 전체 고등학교의 대표들이 나오는데 여고 대표들도 나온다 하던데.
여학생들이? 걔들이 그런 일을? 그럼 여학생들이 더 적극적이래. 너도 아는 애가 있을 거야. 너가 나가라. 학교 대표가 세 사람씩이라며. 그럼 너도 나가자. 그래, 그래. 이 모임. 상고에서 시내 고교생 대표들이 모임이 있기로 한 날이었다. 흐린 하늘에서는 눈발이 흩날렸다. 선생들과 학생들은 모두 맥이 빠져 있었다. 학기 말고사를 치러버렸기 때문에 긴장감이 풀어질 수밖에 없었다. 학교 무렵에 최장지 병이 학생회의실로 영준과 철구를 불렀다. 학생회의실이라지만 그 이름에 어울리는 무슨 번듯한 회의실이 아니다. 생물 준비실 옆 조그만 창고를 회의실로 꾸민 것에 불과했다. 학생회 간부들은 주로 이 방에서 자주 만났고 회의를 하곤 했다. 회의실이 좁고 어둑해서 그들은 불만스러웠지만 학생회만을 위한 독립된 방이라 그런대로 만족하고 있었다. 너희들 말이야. 내 말을 잘 듣고 오해하지 마라. 내 얘기는 오늘 밤 모임에서 우리 K고교가 대학생 형들이 요구하는 학생 데모에 동참하자는 제의를 거절하자는 것이 절대 아니다. 형들은 그들 대학생들의 데모에 우리 고등학생들을 끌어들이자는 생각이야. 오늘 밤 모임은 겉으로는 고등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대학생 형들이 주선하고 있다 카이. 그럼 뭐 우린 꼭두각시인가요? 그런 건 절대 아니야. 너희들도 알다시피 대학생 형들과 우리 졸업반 학생 대표들이 두어 차례 만났는데 우리는 대학생 형들의 얘기에 전적으로 찬동하게 되었지. 우린 이제 졸업을 불과 며칠 앞두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희들에게 이 임무를 맡기는 기다. 그 임무란 구체적으로 뭡니까? 오철구는 대답을 다그치듯 턱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는 쉽게 흥분하는 성격은 아니었으나 정의감이 뚜렷해서 다소 직선적인 데가 있었다. 임무라는 말을 해놓고 보이까네 좀 어색하군. 그냥 대학생 형들은 학교를 대표해서 만나는 거지 뭐. 뭐랄까 형들 얘기로는 이번 선거가 도무지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완전 부정선거라는 기다. 부정선거? 영조와 철구는 다 같이 뇌까렸다. 요즘 와서 주변의 사람들은 부쩍 자주 이 말을 짓거려댄다. 과연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짐작만 할 뿐 그 뜻을 분명히 알지는 못했다. 고등학교 1학년짜리들이 알면 뭘 얼마나 알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여태껏 10대 청소년들에 불과하다. 그들의 의식구조는 체험과 논리로서 어떤 객관성을 띠고 있지 못하다. 그것은 다분히 정감에 치우쳐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국가와 민족, 진리라는 개념보다는 가족과 친구, 자신의 소속 집단인 학교와 도시에 더 가까운 친근감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정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은 당대 사회의 고위층 인사들이나 역사적 위인이 아니다. 그들은 친구들이나 학교의 선배들, 매일같이 대하는 가족에 의해서 정신적으로 영향을 더 받는다고 보아야 했다. 그들은 여태껏 동아리적 삶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정을? 영준이가 캐물었다. 그는 학생 대표들이 모임에 참석하기 전에 토의의 주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만 같았다. 그러나 영준은 사람들이 흔히들 말하는 부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욕구를 묻어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를 생각해서였다. 할아버지의 회갑에도 참석하시지 못할 정도로 바쁘셨던 아버지는 결국 이 부정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잘 모르기는 나도 마찬가지야. 우린 여태껏 고등학생이잖아. 우리에겐 행동의 자유가 전혀 없다고. 아침에 등교하면 오후 늦게 하교할 때까지 교문 밖을 나가지 못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대표라고 모여봤자지요. 나도 주워들은 얘기야. 대학생 형들한테서. 아주 나쁜 놈들이더라고. 뭐라더라. 사흘 사전투표를 쥐도 새도 모르게 지울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거야. 사흘 사전투표? 선거 임명부 있지? 거기에다 없는 사람 이름을 적어 넣는다는 거야. 그걸 유령 유권자라고 한대. 그리고 진짜 유권자들을 돈을 주고 투표장에 못 나가게 하는 기다. 즉 매수표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전체 유권자의 40%를 비워놨다가 투표 당일 그 표수만큼 녹을 찍어서 슬쩍 집어넣는다는 기담아. 영준과 철구는 까만 두 눈을 반짝거리면서 최장집 형의 설명을 듣고 있었다. 유령 유권자니 매수표니 하는 말을 막연히 듣기는 했으나 막상 구체적으로 설명 듣기는 처음이었다. 그것은 너무나 끔찍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영준은 길기용 선생을 머리에 떠올렸다. 자기들에게 사회생활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다. 길 선생은 민주시민과 투표 행태에 대해서 너무나 멋들어지게 강의를 하지 않았던가. 길 선생은 여태껏 독신이라고들 했다. 사범대학을 다닐 때 너무나 좋아했던 여자 클래스메이트를 황태동 선생에게 빼앗겼다는 것이었다. 황 선생은 시인이었다. 도 문화상까지 받았다. 그는 학기 초 처음 들어가는 시간에는 거의 빼놓지 않고 자신의 데뷔 작품을 흑판에 써놓고 해설한다. 길기용 선생이나 황태동 선생이나 20대 후반이었다. 이 거대한 지방도시의 동북쪽에 자리 잡은 국립대학교의 사범대학이 배출한 젊은 수재들이었다. 6.25가 끝난 지 제10년도 못 흐른 세월이었다. 사회에는 극도의 궁핍이 만연되어 있었다. 이 시절 수재들은 대부분 법대나 사범대학으로 몰렸다. 관리가 되거나 교사가 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접경이었다. 대호영이 극비로 얘기하는데 3인조 9인조라는 것도 있대. 3인조 9인조? 두 후배는 침을 삼켰다. 이들 나어린 청소년 사회이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선후배 의식이 아주 확고했다. 특정인에게 투표하도록 미리 포섭된 사람들을 3인조 9인조로 조를 짜서 서로 이탈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투표 현장에 가서는 조장이 직접 기표 내용을 참관인의 묵인하에 확인한다 카더라. 아이고 머니. 그러니 우리가 고등학생이라고 해서 대학생 형들이 하는 일을 쳐다만 보고 있어서야 되겠냐는 거지. 영준과 철구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막연하게 듣고 있던 것을 확연하게 알게 된 놀라움이 컸다.